그런 게 이제 외국 애들 보면 항상 전쟁이 막 있으니까 네. 그 유럽에 보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보면 그 자동차 마크에 보면 방패, 뭐 말, 창, 막 꼬챙이 막 이런 거 막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엠블럼을 만들 때 시대적인 배경이 그거 같아요. 그 어떤 돈이 많았던 가문의 그 뭐 백작이든 뭐든 이런 애들이 싸우고 와갖고 이제 전쟁에서 뭐 군주나 누구로부터 받았던 훈장을 자기가 이제 뚝딱뚝딱 자동차 경기 나가고 뭐 할 때 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걷다 붙인 거지. 그렇고 뭐 말 한 마리 일어나갖고 뭐 방패 있고 깃발 있고 막 사실 차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창이 무슨 마세라티 뭐 삼지창, 포세이돈 삼지창 있고 막 포르쉐도 보면 방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이 마크가 별 의미 없구나. 감독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페라리 마크를 좋아해요. 페라리하고 포르쉐. 그 말씀하신 딱 그 방패. 예, 방패 문양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 식구들만의 가족 같은 클럽 어떤 느낌, 그 가문 이런 그런 전통이 느껴져서 그 고집스러움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마치 그 유럽에 가면 그 방패 들고 옛날에 싸웠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걔네들 겁나 싸웠을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방패 그런 이미지라서 역사가 보여서 저는 그 두 가지 브랜드 엠블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옷에 막 마크만 사가지고 꿰매 붙인 적도 있고, 어렸을 때요? 예, 옷에 이렇게 그 마크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거 입으면 괜히 페라리 못하고 최소 옷은 내가 가슴에 풍물이다 이러면서 원래 너무 되게 좋았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막 명품 없을 때 명품 하나 사면 일부러 큰 거 사고 그런 느낌이네요. 좀. 그쵸. 네. 여기서 우리가 더 늙으면 이제 베르사체 메두사 머리 해가지고 까만 쫄티 입고 이렇게 문신 쫙 하고 다니는 거죠. 저 감독님 되게 존경했었는데 이미지가 기자님은 방송을 하면서 저는 뭐 엠블럼 뭐 다 좋아하는데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엠블럼 말하는 것보다 한번 얼마 전에 좀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네.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아는 그 승무원 친구가 소개팅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막 얘기 물어보다가 근데 그 남자가 무슨 차 타냐고 물어봤더니 그 마크를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올림픽 마크가 이렇게 있었어. 되게 아우디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여자분이 정말 순수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오, 아우디 마크를 모르고 그냥 올림픽 마크가 있었다. 그런 여자를 만나야겠네요. 승무원인데 예, 이 예전에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지금 년, 예, 몇 년인지 물어봐도 돼요? 한 6, 7년 됐는데 그 6, 7년 전이면 순수한 거네요. 네, 순수했죠. 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엠블럼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세 분 중에 한 분은 벤츠를 얘기할 것도 같았는데 아무도 벤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BMW와 벤츠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자동차 왕국인 독일에서 이제 벤츠보다 훨씬 늦게 태어났어요, BMW가.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에 벤츠의 이렇게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1933년에 이제 BMW 303이 나왔을 때 벤츠가 내놓은 건 세계 최초의 디젤 승용차하고 네. 유선형 럭셔리 스포츠카였습니다. 예, 이를 계기로 BMW 역시 2인승 스포츠카 328을 만들었는데요. 네. 특유의 유선형 디자인과 강철 튜브 프레임, 독립식 서스펜션 등 당시 최고의 기술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328은 유럽의 경주 대회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는데 1930년대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우뚝 서면서 벤츠와의 이제 경쟁 구도를 이어가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네, 한국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BMW와 벤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정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봐도 벤츠와 BMW는 경쟁 구도가 정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있는 거네요. 지금부터가 사실 이 프로가 주는 재미가 이제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역사 속에서 벤츠와 BMW의 경쟁 구도. 근데 그 이전에 방금 김 기자가 얘기했던 우수한 경기차 중인 328을 얘기하면 경기차가 나오면 또 우리 감독님 가만 못 있잖아. 네. 근질근질 하실 거 그죠? 네. 뭔가 좀 근질근질 할 것 같아. 경기 얘기가 나와. 그쵸. 328이 어떤 차인지 또 감독님이 한번 긁어주세요. 너무 갔어. 그런 거 아니잖아. 아 이거 진짜로 긁으면 어떻게 해? 이 방송 그런 방송 아닌데. 그렇게 안 봤어요. 감독님 이제 효자손이 이게 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서로에 대한 네. 환상이 다 깨지나 봐.
시청자분들도 다 깨고 계실 거야. 쟤 저랬어 막 이러면서. 아니에요, 감독님이 아직 아름다우신 아, 건데. 왜 이러세요? 네, 그 1936년부터 1940년까지 네. 172개의 경주에 참여를 해요. 328이 BMW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141회를 우승을 끌어버려요. 거의 다 우승한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근데 1938년에 1000마일, 1000마일이면 키로수로 1600km. 예, 1600km를 달리는 이탈리아의 밀레밀리아라는 경주에서 그 당시, 지금은 빠른 게 아닌데 그 당시에 평균 속도가 166km로 주파하면서 또 우승을 해요. 와. 지금으로 따지면 마케팅 전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벤츠가 시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뭐가 약하고 우리가 뭐가 강한지. 근데 아까 노 사장님 말씀해 주신 경량 엔진에 그 고출력의 빠른 응답성을 가진 엔진을 갖고 흔히 말해서 뭐 레이싱거리나 어떤 모터쇼나 이런 데 치중을 한 게 아니라 모터 스포츠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자동차 막 그때 붐이 일어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성능 자체, 디자이닝 뭐고 다 필요 없고 성능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하고 보는 브랜드가 그때부터 싹이 트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의 그 뭐 대회에서의 성과면 양궁으로 치면 한국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거의 정도까지는 아니고 160 몇 번 나가서 150 몇 번 우승할 172번에 참가해서 140 몇 번의 성과를 냈다라고. 그러면 기록에 그러면 양궁이 한국이죠. 아, 그렇게 그렇죠. 넘사벽이 넘사벽. 나갔다면 우승이다 예, 이 얘기죠. 근데 그 당시에 328을 만들던 BMW는 328에 되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뒷바퀴의 독립식 서스펜션과 리어 엑셀 프레임 구조도 바꾸고 강철 프레임, 그 다음에 앞 조향 시스템 여러 가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마도 그때부터 얘네들이 일반 양산차의 스포츠성이, 그러니까 얘네가 저는 그걸 봐요.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어떤 제조사가 이렇게 차를 여러 개를 현대차가 만들어 파는데 얘가 만약에 잘 팔린다고 봐요, 이 차가. 그러면 이 차가 잘 팔리면 현대자동차는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잘 팔려서 막대한 자금이 축적이 되겠죠. 이득금으로 많은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모델을 만들 때 벤츠가 BMW가 두 차를 만들었는데 BMW가 많이 팔렸어. 그러면 벤츠랑 BM이랑 경쟁차인데 BM은 많이 팔렸기 때문에 회사의 순이익이 많으니까 다음 차를 개발할 때 이 차의 후속 모델에 더 많은 연구 개발비를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많이 팔렸다는 건 많은 소비자가 이 차를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AS 센터에 들어가서 불평불만을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이 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는 10,000건의 접수가 있었고 여기는 30,000건의 접수가 있으면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차를 개발할 때 얘네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돈으로 다시 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승자가 계속 승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고, 아무튼 BMW는 그 당시에 328의 우승이 스포츠성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만약에 아까 감독님 꽤 오랫동안 우승했다 그랬잖아요. 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얘네가 그때 데이터베이스 축적으로 스포츠 세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BMW 설립 1화 중에는 이 벤츠를 아우토반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BMW와 이제 벤츠의 이런 역사를 놓고 보면 이제 아우토반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BMW는 바이에른의 대표 기업이고 벤츠는 비르텐베르크의 대표 기업인데 독일 남부에 위치한 이 두 곳의 라이벌적인 감정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영남, 호남 이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이제 지역 감정이 심한데요. 종교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이제 골수 이제 가톨릭 쪽이고 네. 비르텐베르크는 이제 그 신교도 쪽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지금 미넨과 슈투트가르트는 축구 쪽으로도 굉장히 또 치열해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축구의 이제 라이벌 의식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눈빛이 살아있네요. 네. 축구 얘기가 나오니까 네. 눈빛에서 막 불이 뻘쩍뻘쩍. 예. 근데 사실은 이제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라이벌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넨이 너무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좀 라이벌 의식은 좀 사라지긴 했죠. 그런데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지역 감정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BMW와 벤츠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양측 지역 감정은 이들 자동차 회사가 한몫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영호남의 감정 싸움보다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왜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또 저거는 제가 이제 이거 역사 공부하면서 저도 되게 흐뭇했던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독일을 갔다 왔어요. 최근에 이제 오일 생산 때문에 독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동시통역 가시는 분을 봐서 이렇게 가다가 이분이 이제 내가 오일 비즈니스 때문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동차 리뷰하고 차하고 이제 뭐 뮌헨에서 어저께 올라왔고 막 이런 얘기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뮌헨과 이제 수도 아까 얘기했던 바이에른과 그쪽은 전체 네, 지역 네, 이름이고 네, 네. 수도는 지금 뮌헨하고 슈투트가르트잖아요. 네, 슈투트가르트에 포르쉐랑 벤츠가 있어요. 뮌헨 쪽에 아우디랑 BM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지역의 지역 감정이 어느 정도냐면 이분 말대로는 이 접견 지역인 골목을 이제 두고 이렇게 지역이 있으면 부딪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주인들끼리의 싸움이 뭐 40년 종교 전쟁 뭐 뺨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나까지. 오. 이게 감정 싸움이 끝이 없대요. 얘네의 감정 싸움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던 종교.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영호남 이것처럼 네. 지역 감정.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축구. 네, 네. 이게 이제 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역사의 과거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